여자들은 남은 찌꺼기나 먹어. 식당에서 여군을 무시하던 중령이 바로 다음 날 그녀가 자신을 지휘할 신임 사단장으로 부임하며 벌어지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백호사단의 영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설렘이 감돌았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여군 투스타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였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손에 꼽히는 기록을 가진 서진아 소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최연소 특수부대 중대장, 최초 여성 연대장, 그리고 이제 최초의 여성 보병사단장. 딱딱한 군가 규율 속에서도 그녀의 존재는 마치 강원도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강렬하고 이채로웠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녀의 부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백호사단 예하 독수리 대대의 대대장 강태산 중령은 누구보다 심기가 불편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그는 여성 지휘관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폄훼하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다. 그의 사전에 여성과 능력은 좀처럼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강태산 중령에게 군대는 철저한 계급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신만의 왕국이었다. 십수년간 군 생활을 하며 그는 줄서기와 아첨 그리고 교묘한 술수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여성 부하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무시와 차별을 일삼았다. 그의 대대에서는 암묵적으로 여군들이 남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식당에서조차 여군들은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남군들이 모두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따로 식사를 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모욕이었지만 강태산 중령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감히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다. 야, 최 대위. 오늘 작전 보고서 말이야. 좀 더 그림처럼 화려하게 만들 수 없나? 글씨 색깔도 좀 넣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봐. 여군들은 이런 건 잘하잖아, 안 그래? 회의 시간 강태산 중령은 작전과장 최지훈 대위를 향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남군 장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최 대위는 입술을 깨물며 시정하겠습니다, 중령님. 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 규정에 맞춰 완벽했지만 강 중령은 늘 이런 식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며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부대 식당은 점심시간을 맞아 병사들과 장교들로 북적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태산 중령은 병사들보다 늦게 나타나 길게 늘어선 줄을 무시하고 배식대 앞으로 향했다. 그의 옆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작전장교 박정우, 소령과 몇몇 아첨꾼 장교들이 있었다. 어이 비켜. 대대장님 식사하신다. 박소령이 호들갑을 떨며 앞을 가로막는 병사를 밀쳤다. 병사는 깜짝 놀라 옆으로 비켜섰고 길게 늘어선 줄은 모세의 기적처럼 순식간에 갈라졌다. 강태산은 당연하다는 듯이 식판을 들고 가장 먹음직스러운 반찬들만 골라 담았다. 오늘 특식으로 나온 돈가스는 2개나 자신의 식판 위에 올렸다. 정량 배식 원칙 따위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식당 한쪽 구석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하려는 여군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테이블에 앉았다. 역시 군대는 기강이 중요해. 그렇고 말고. 남군들이 먼저 든든하게 먹어야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박소령?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중령님. 중령님의 지휘 방침 덕분에 우리 대대가 이 지역 최강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소령의 노골적인 아첨에 강태산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그때였다.
배식대 앞에 처음 보는 얼굴의 여군 한 명이 나타났다.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계급장 없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일반 병사와 같았다. 그녀는 다른 여군들처럼 구석으로 가지 않고 남군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줄을 섰다. 그 모습을 본 강태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박소령, 저기 저 여군은 어느 부대 소속인데 저렇게 규칙도 없이 행동하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예. 아,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강태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됐어. 내가 직접 나서지.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등장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었다. 계급장 없이 서 있는 여군은 서진아 소장이었다. 신임 사단장 부임을 앞두고 그녀는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여군들에 대한 차별과 부조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식당의 기이한 풍경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왜 여군이라는 이유로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식사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녀는 부당함에 침묵하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강태산은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헛기침을 몇 번 했다. 그녀가 돌아보지 않자 그는 한층 더 불쾌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이, 거기 여군. 어디 부대 소속이야? 서진아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했다. 사단장 직속 특수임무팀 소속 서진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계급을 숨긴 채 짧게 대답했다. 사단장 직속? 아, 그래. 새로 왔나 보군. 여기 규칙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군들은 저쪽에서 따로 식사하는 게 우리 부대 전통이야. 그리고 남군들 배식이 우선이고. 어서 줄에서 나와.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몇몇 여군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하는 걱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하지만 서진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반문했다. 군법과 규정 어디에도 성별에 따라 배식 순서를 정하고 식사 장소를 분리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동등하게 식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태산 중령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강태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병사 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자신의 면전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대드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서진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가 직걸 규정 따지고 들 곳으로 보여. 너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서진아는 균형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 모습이 강태산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 건방진 여군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아 다시는 누구도 자신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강태산의 입에서 인간이라면 차마 뱉을 수 없는 저열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의 왕국에 생긴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서막이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넌 뭐하는 년이냐?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남자들 밥 먹고 남은 찌꺼기나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줄을 서. 강태산 중령의 입에서 나온 거친 욕설에 식당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주변의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오직 서진아만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령님, 저는 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소속 서진아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은 강태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육군 소속? 웃기지 마. 계급장도 없는 잡것이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군대는 힘이고 계급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규칙이라고. 알아들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탕탕 쳤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다들 똑똑히 봐도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여군 나부랭이들 잘 보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산은 서진아가 막 배식을 받아둔 식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진아는 그의 손을 피하려 했지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식판이 그의 손에 빼앗겼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여자년들은 나중에 남는 거나 퍼먹어. 강태산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치며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금속 식판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소음을 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군화발로 바닥에 나뒹구는 밥과 반찬들을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했다. 하얀 쌀밥이 그의 군화 아래에서 지시겨지고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더러운 오물처럼 바닥에 뭉개졌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을, 한 군인의 명예를, 그리고 한 여성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이들이 그 잔혹한 광경 앞에서 얼어붙었다. 몇몇 여군들은 차마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눈물을 삼켰다. 최지윤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었지만 나설 수 없었다. 나서는 순간 자신과 다른 여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산의 충실한 신복인 박정우 소령조차도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이 너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추고 강태산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최후를 똑똑히 보라는 듯이 주변을 쏘아보았다. 바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시겨진 음식물들이 악취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었다. 광기를 멈춘 강태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엉망이 된 바닥과 그 앞에 선 서진아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철저히 유린하고 굴복시켰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진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를 담은 눈으로 강태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에는 굴욕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강태산은 그녀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진아는 숟가락으로 강태산의 군화에 지시겨지지 않은 밥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그 밥알을 강태산의 눈앞에 들어보였다. 중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이 밥알은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나라 그 자체입니다.
중령님은 방금 이 나라와 국민을 군화발로 짓밟으신 겁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또한 중령님은 지금 제 인격과 명예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전우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대한민국 백호사단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강태산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오늘 이 짓밟힌 밥알 하나하나의 무게를, 그리고 이 순간을 제가 중령님의 남은 군 생활 내내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선포였다. 강태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시퍼런 기세에 저도 모르게 압도당했다. 일개 병사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협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비웃음을 흘렸다. 내까짓게 뭘 어쩌겠다고. 두고 봐. 내 군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내일 당장 이 부대에서 쫓겨날 줄 알아.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씩씩거리며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밥맛이 싹 가신 기분이었다. 방금 전의 통쾌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그는 애써 그 불길함을 떨쳐내려 했지만 자신을 향한 서진아의 그 서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진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바닥을 한번 내려다본 뒤 조용히 몸을 돌려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을 몰고 올 전사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발걸음이었다. 그날 오후 백호사단 전체에 긴급 전파가 하달되었다. 이길 오전 전 장병 및 군무원 사단 연병장 긴급 집합, 이취임식 거행. 전례 없는 긴급 소집이었다.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오고 누가 가기에 이토록 갑작스러운 이취임식이 열리는 것일까? 강태산 중령 역시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에게는 오늘 점심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신경 쓰였다. 그는 내일 아침 사단 감찰실에 직접 연락해 서진아라는 여군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작은 복수국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인지를. 그리고 내일 아침 연병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파도라는 것을. 백호사단의 썩은 심장을 돌려낼 차갑고도 눈부신 서막이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철원에 위치한 백호사단의 거대한 연병장은 이른 시간부터 부산했다. 사단 직할대는 물론 각 예하부대에서 차출된 장병들까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가을의 햇살이 날카롭게 벼려진 총검과 반듯하게 다려진 군복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축제보다는 긴장감에 가까웠다. 갑작스러운 사단장 이취임식, 그 배경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밤새 부대 전체를 떠돌았다. 강태산 중령 역시 자신의 대대원들을 이끌고 연병장 한편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그는 사단장 교체 소식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다. 누가 오든 자신과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이 부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다고 믿었다. 오히려 새로 오는 사단장에게 잘 보여 더 큰 권력을 손에 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박정우 소령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제 그 건방진 계집 서진아라고 했나? 오늘 이 취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감찰에 찔러 넣어. 하극상, 명령 불복종, 온갖 죄목을 다 붙여서 군복 벗겨버려. 예, 알겠습니다,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박소령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강태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제 식당에서 자신을 쏘아보던 서진아의 눈빛을 떠올렸다.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가소로운 것. 그는 곧 절망에 빠져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쾌감을 느꼈다. 잠시 후 단상 위로 이임하는 사단장과 참모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백호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장병들의 형식적인 박수가 연병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의장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의례 아나운서의 힘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신임 백호 사단장의 취임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신임 사단장 입장.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다. 과연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백호 사단을 이끌게 될 것인가? 장성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정설이 돌았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웅성거림 속에서 단상 중앙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강태산 중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분명 어제 식당에서 자신이 모욕을 주고 식판을 짓밟았던 바로 그 여군 서진아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이었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각 잡힌 정복 어깨 위에는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온갖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고 검은 베레모 아래의 눈빛은 연병장의 수천 장병들을 압도할 만큼 깊고 강렬했다. 강태산의 입이 떡 벌어졌다. 뇌가 정지한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잘못 본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환각이라고. 스스로를 부정했지만 단상 위에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저 눈빛은 틀림없이 어제의 그 눈빛이었다. 의례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 망치처럼 내리꽂혔다. 신임 백호 사단장 서진아 소장님께 대하여 전체 경례 필승.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거수 경례를 외쳤다. 강태산 역시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의 팔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소장, 사단장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자신이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야전부대를 지휘하는 최고 위급 장성 중 한 명이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직속 상관의 얼굴에 대고 넌 뭐하는 년이냐? 고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식판을 발로 짓밟은 것이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박정우 소령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어제 강태산의 악행을 방관하고 동조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이다. 단상에 선 서진아 사단장은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독수리 대대가 도열한 대열 강태산 중령이 서 있는 곳에 멈췄다. 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진아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고 서늘한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산에게 그 눈빛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서진아 사단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면서도 강한 힘을 담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백호사단 장병, 그리고 군무원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백호사단장의 중책을 맡게 된 소장 서진아입니다. 간단한 소개에 이어 그녀의 본격적인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틀에 박힌 의례적인 연설이 아니었다. 백호사단의 심장을 향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이자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우리 백호사단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백두산처럼 굳건하게라는 정신으로 국가에 헌신해 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낡은 악습으로 변질되고 강인한 정신력이 비뚤어진 권위주의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태산의 가슴을 후볐다. 전우의 등을 믿고 목숨을 맡겨야 할 이 신성한 조직에 계급이 무기이고 폭력이 지위가 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같이 국가의 충성을 맹세한 전우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식판을 함께 나눌 자격조차 박탈하는 행위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여군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서러움과 부당함을 새로운 사단장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백호사단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겠습니다.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와 존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력과 인품이 존중받고 성별이나 출신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지 않는 진정한 전우회로 하나 되는 백호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강태산 중령이 있는 쪽을 응시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제 저는 이 부대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겪었습니다. 저의 식판을 짓밟은 그 군화발은 단순히 저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 백호사단 모두의 명예, 나아가 국민이 군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 오만하고 부패한 군화발의 주인을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명령이자 여러분을 향한 나의 약속입니다. 서진아 사단장의 선언이 연병장 전체의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다. 강태산 중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오만함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강철의 여인 서진아 사단장의 시대가. 그녀의 등장은 백호사단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자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진아 소장의 취임식이 끝난 후 백호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장병들은 새로운 사단장의 파격적인 취임사에 대해 수군거렸고 특히 강태산 중령과 그를 따르던 이들은 좌불안석이었다. 그들에게 서진아의 등장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락했던 왕국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폭풍의 서막은 취임식 바로 다음 날 열린 첫 번째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열렸다. 사단 대회의실에는 사단장을 중심으로 각 연대장과 참모, 직할대 지휘관들이 서열에 맞춰 도열해 있었다. 강태산 중령은 대대장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회의에 소집되었다. 참석 대상 독수리대대 강태산 중령이라고 적힌 공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것이 공개적인 처형을 위한 소환장임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서진아 사단장은 정시에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기립하여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로 답하고는 곧장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다. 이전 사단장들이 늘 앞에 쌓아두던 두꺼운 보고서 뭉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모두 자리에 앉도록. 그녀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진아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본 뒤 정면의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어제 점심 식당에서 짓밟혔던 식판의 사진이었다. 엉망으로 지시겨진 밥과 반찬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태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있는 지휘관들은 모두 알 것이라 믿는다. 서진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히 밥을 엎은 사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백호사단 내부의 골마터진 환부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썩어 빠진 권위주의 전우를 향한 기만,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오늘 3가지를 지시하겠다. 이것은 권고나 협조 요청이 아니다. 나의 첫 번째 명령이다. 즉각 시행하고 위반 시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그녀는 강태산의 바로 뒤에 섰다. 강태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첫째, 금일부로 백호사단 예하 모든 부대 내에서 성별, 계급, 출신에 근거한 모든 차별적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특히 식당에서의 배식 순서 및 좌석 구분과 같은 비상식적인 악습은 당장 이 시간부로 금지한다. 모든 장병은 동등한 전우이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각 지휘관은 이 명령이 일선 병사들에게까지 완벽하게 전파되고 지켜지는지 직접 감독하고 매일 저녁 나에게 직접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녀의 말은 강태산의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다. 자신의 왕국을 지탱하던 가장 상징적인 악습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이다. 둘째, 모든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고를 위한 보고 보여주기식 행정은 오늘부로 끝이다. 모든 부대는 불필요한 대면 보고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디지털 보고 시스템을 활용하라. 나는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아니라 현장에 살아있는 목소리와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 참모진은 당장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주일 내로 전부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회의실에 앉아있던 9세대 참모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던 수단 중 하나인 복잡한 보고, 체계와 행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서진아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의 칼날은 정확히 강태산을 겨누고 있었다. 마지막 셋째, 사단장 직속의 특별감찰단을 신설한다. 단장은 사단감찰 참모인 박수현 대령이 맡는다. 특별감찰단의 첫 번째 임무는 독수리 대대를 포함한 전부대의 군수 물자, 훈련 장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다. 노후 장비 방치, 군수품 횡령 및 유용, 예산의 부당 집행 등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 순간 강태산은 자신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훈련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여 착복해왔다. 그가 사들인 값싼 중국산 부품 때문에 훈련 장비들은 겉만 멀쩡할 뿐 언제 고장 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박수현 대령은 군내에서도 소문난 대쪽이었다.
그가 칼을 잡는다면 자신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서진아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한 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러분의 군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국민에게 신뢰받는 백호사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의 개혁에 동참하여 스스로의 썩은 살을 도려낼 것인가, 아니면 썩은 살과 함께 잘려나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태산을 지목했다. 강태산 중령. 네, 중령. 강태산은 벌떡 일어나 관등 성명을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어제 식당 바닥에 짓밟혔던 음식물들, 오늘 중으로 자네가 직접 자네 손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군화발로 짓밟은 명예가 얼마나 무거운지 허리 굽혀 밥알 하나하나를 주우며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망신이자 그의 권력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처벌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은 숨을 죽였다. 새로운 사단장은 칼을 뽑았다. 그리고 그 칼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예리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산은 터덜터덜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이미 그의 특별 임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난 식당 한가운데 그는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엎드려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음식물 찌꺼기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병사들은 경멸과 통쾌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힐끔거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처참한 모습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밥알을 주우며 치욕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반성 대신 도끼 어린 분노와 복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진아, 감히 나를 이따위로 모욕해? 좋아,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것 같아? 같은 시각 서진아 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사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전부대 식당 및 생활관에 대한 차별 관행 폐지 명령이 하달되었고 각 부대에서 이행 중인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부관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남군과 여군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식사하는 모습, 생활관 휴게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최지훈 대위와 다른 여군들의 모습도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서진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강철의 메스는 이제 막 환부에 닿았을 뿐이었다. 앞으로 더 큰 저항과 반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백호사단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한 그녀의 외로운 수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진아 사단장의 개혁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집무실에 앉아 보고만 받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했고 예고 없이 훈련장을 찾아 직접 장비를 점검하고 훈련 과정을 살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장병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차별과 억압에 시달려왔던 여군들과 부조리에 고통받던 젊은 병사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강태산 중령의 독수리 대대에도 불어왔다. 식당에서는 더 이상 남군과 여군이 따로 앉지 않았다.
강태산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던 중간 간부들도 사단장 직속 특별감찰단의 시퍼런 칼날을 의식하며 몸을 사렸다. 강태산은 대대장이라는 직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사라진 허수아비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감찰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부대원들은 그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사의 독은 그대로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치욕과 분노 속에서 그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다. 그는 자신에게 아직 충성하는 몇 안 되는 신복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다. 그의 충실한 그림자였던 박정우, 소령도 그 자리에 있었다. 늦은 밤 부대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강태산과 그의 측근들이 마주 앉았다. 강태산은 도끼 서린 눈으로 입을 열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 서진아라는 계집이 우리를 완전히 개 취급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군복 벗고 감방에 가게 될 판이야. 하지만 중령님, 사단장님의 기세가 너무 등등합니다. 특별감찰단이 매일같이 장부를 뒤지고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지금은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태산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멍청한 소리. 엎드려 있으면 살려줄 것 같아? 저 여자는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준비해온 계획을 털어놓았다. 다음 주에 대규모 통합화력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사단장이 직접 참관하는 훈련이지. 자신의 개혁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이 뻔해. 바로 그 훈련에서 사고를 만드는 거야. 사고요? 설마 인명사고라도? 박정우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계획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건드렸다.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 하지만 저 여자의 안전 최우선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줄 정도의 사고는 필요해. 훈련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책임을 서진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여군 사단장의 무리한 개혁이 부른 참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면 국방부도 저 여자를 가만두지 못할걸. 강태산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군수품을 빼돌리며 비축해둔 불량 통신 장비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최신 장비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빼돌린 구형 장비의 핵심 칩셋이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과부하가 걸리면 일시적으로 통신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부품이었다. 통합화력 훈련처럼 수많은 부대가 복잡한 통신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았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포병여단의 K9 자주포 통제 차량 통신 장비에 이걸 싣는 거다. 사격 재원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와중에 통신이 두절되면 어떻게 될까?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지. 물론 실제 사격 전에 통제가 복구될 수 있도록 손을 써둘 거다. 하지만 그 몇 분간의 아비 규환만으로도 서진아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거야. 지휘관의 무능은 곧 부대의 전멸이니까.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박정우 소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을 망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칫 잘못하면 아군 포탄이 아군 진지에 떨어지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반역 행위에 가까운 범죄였다. 중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시끄러워. 강태산이 박소령의 멱살을 잡았다. 너 지금 나한테 반기 드는 거야? 너도 내 배를 탄 이상 공범이야.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장이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야간 정비 책임자니까 정비 일지를 조작하고 불량 부품을 바꿔치기 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 이건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알아들어? 강태산의 협박에 박정우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이 있었다. 여기서 강태산의 눈밖에 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우 소령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강태산의 지시대로 야음을 틈타 포병부대 정비고에 잠입했다. 미리 매수해둔 정비 담당 부사관의 도움으로 그는 K9 자주포 통제 차량의 통신 장비를 열고 핵심 칩셋을 강태산이 건네준 불량 부품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정비 일지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했다. 그의 손은 죄책감으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서진아 사단장은 다가올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자신의 개혁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녀는 직접 훈련장을 찾아 지형을 살피고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참가 대원들의 컨디션을 일일이 점검했다. 훈련 전날 최종 안전 점검 회의가 열렸다. 박정우 소령은 훈련 지원 책임자로서 서진아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했다. 독수리대대 작전장교 박정우 소령, 통합화력훈련에 투입될 모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는 서진아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보고했다. 서진아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는 서류를 넘겨보며 날카롭게 질문했다. 박소령, 포병여단 통신 장비 정비 일지를 보니 최종 점검 시간이 유독 짧고 형식적이군. 특히 야간에 혼자서 점검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2인 1조 점검 원칙을 어긴 이유는 뭔가? 박정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사소한 절차 위반을 발견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아, 그건 담당 부사관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여 제가 책임지고 혼자서라도 완벽하게 점검을 마쳤습니다.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런가? 알겠다. 서진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오랜 야전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아는 자신의 부관을 조용히 불렀다.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훈련에 투입될 포병여단 통제 차량 전체를 재점검해. 특히 통신 장비는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분해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무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음모의 냄새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훈련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보이지 않는 적의 반격에 맞서 그녀의 보이지 않는 반격 또한 시작되고 있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통합화력훈련 당일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철원 포병 훈련장은 묵직한 엔진 소리와 장병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다. 짙은 위장 크림을 바른 특전 대원들이 목표 지점으로 은밀히 침투했고 육중한 K1 전차들이 포신을 번뜩이며 진지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10여 대의 K9 자주포가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처럼 도열해 있었다. 강태산 중령은 지상 통제소 한쪽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이제 곧 훈련이 시작될 것이고 서진아 사단장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통신망은 마비될 것이다. 혼란과 공포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서진아에게 돌아갈 터였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통제소의 문이 열리고 서진아 사단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강태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작전 현황판으로 다가가 기상 상태와 표적 정보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사단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5분 후 훈련 개시를 허가해 주십시오. 작전 통제관이 보고했다. 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훈련을 시작한다. 알파 표적 효력사 준비.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 통제소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K9 자주포의 포신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기동했고 사격 재원을 수신하기 시작했다. 알파 표적 좌표 전송 완료. 1포부터 10포까지 사격 준비 완료.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강태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바로 지금이었다. 전포대 사격. 서진아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K9 자주포들이 지축을 울리는 굉음을 내뿜으며 불을 뿜었다. 수십 발의 포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어두운 새벽 하늘을 갈랐다. 명중. 잠시 후 표적지에 설치된 카메라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목표물을 비췄다. 통제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강태산의 얼굴은 굳어졌다. 어떻게 된 거지? 왜 통신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서진아가 그의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찾던 그림은 이게 아닐 텐데, 강중령. 서진아는 통제소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한 통신 정비병이 교체된 불량 칩셋을 들고 증언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어젯밤 서진아의 비밀 지시를 받은 감찰팀이 통신 장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량 부품을 발견하고 겁에 질린 정비 담당 부사관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었다. 이게 어떻게? 강태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네의 반역 행위는 이미 어젯밤에 끝났다. 훈련은 정상적인 부품으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지. 서진아는 강태산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자네의 죄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이 필요했다. 그래서 훈련을 그대로 진행시킨 것이다. 자네의 충실한 부하 박정우 소령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거든. 서진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소 한쪽 구석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령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모든 게 발각됐습니다. 박정우 소령의 목소리였다. 그는 다른 장소에서 훈련 상황을 감시하며 강태산과 비밀리에 통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산의 마지막 발악은 거대한 덫에 걸린 생쥐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의 범죄는 실시간으로 통제소의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강태산 중령. 서진아의 목소리가 통제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자네를 국가 반역죄 및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등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강태산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눈으로 스크린 속에서 완벽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K9 자주포의 위용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왕국은, 그의 오만함은, 그의 모든 것은 바로 그 포화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잿더미가 되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진아는 먼지가 자욱한 훈련장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지윤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비부사관의 이상한 행적을 감찰팀에 제보했던 것이다. 고맙다, 최 대위. 자네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다. 최지윤 대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조리에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시작으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서진아 사단장을 향해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진실의 불꽃은 어둠을 이겼다.
서진아 사단장은 가장 큰 위기를 가장 완벽한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보다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새싹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 강태산 전 중령에 대한 군사 재판은 국방부 전체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열렸다. 군복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군사법원 피고인석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포와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박정우 소령이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감형을 약속받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거래의 가벼움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산의 지시와 협박,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그의 증언에 이어 그동안 강태산의 위세에 눌려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줄지어 증언대에 섰다.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받았던 장교,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렸던 부사관, 성희롱의 상처를 안고 전역해야 했던 여군까지.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강태산이라는 독버섯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을 병들게 했는지를 명백히 증명했다. 마지막 증인은 최지윤 대위였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만약 사단장의 조치가 없었다면 자신과 동료들이 어떤 끔찍한 위험에 처했을지를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백호사단 전체를 어떻게 위협했는지에 대한 고발이었다. 재판부는 강태산에게 이적죄, 초병상해, 직권 남용, 군용물 횡령, 부하 폭행 등 적용 가능한 거의 모든 중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 강태산 전 백호사단 중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를 물어 모든 훈장을 박탈하고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 수급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땅. 판사의 의사봉이 울리는 순간 강태산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군 생활, 그의 인생, 그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와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측근들 역시 각각 중형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백호사단을 뒤덮었던 거대한 독버섯이 마침내 뿌리 뽑히는 순간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되자 서진아 사단장의 리더십은 하늘을 찔렀다. 장병들의 신뢰는 절대적이었고 그녀의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서진아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태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독버섯은 뽑혔지만 그 버섯이 자라났던 축축하고 그늘진 땅, 즉 부패의 토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강태산의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군수비리 자료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곧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했다. 강태산이 불량 부품을 조달했던 군수업체는 대한정밀공업이라는 곳으로 지난 10수년간 백호사단뿐만 아니라 육군 전체의 주요 장비 납품을 독점해 온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의 고문 명단에는 퇴역한 육군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즐비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자 그 끝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에게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비리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었다. 강태산은 그 카르텔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징계가 확정된 박정우 소령을 만났다. 그는 특조위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참작되어 불명예 전역 대신 강등 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정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진아는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박소령,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자네에게는 아직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남아 있어.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그녀의 말에는 처벌이 아닌 진심 어린 용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박정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진아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한 가지만 묻겠네. 강태산 중령은 왜 그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 내가 알기로 그는 육사 시절 누구보다 촉망받던 인재였고 초임 장교 때는 부하들을 아끼는 정의로운 지휘관이었다고 들었는데. 박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에게는 아픈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병이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때 대한정밀공업 측에서 그에게 처음 접근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들 치료비를 대주는 대가로 군수품 납품 편의를 봐달라고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끊을 수 없는 중독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되자 그는 초심을 잃고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더 악랄해져야 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 적으로 간주하고 짓밟았습니다. 아마 여군들을 그토록 혐오했던 것도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비뚤어진 방어기제였을 겁니다. 서진아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 너머로 철원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강태산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하지만 그의 시작이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한 아버지의 절박함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악은 과연 태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녀는 이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이라는 진짜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든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을 넘어 병든 조직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고되고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창밖의 별들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그녀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험난하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강태산이라는 거대한 독버섯은 뽑혔지만 서진아는 그가 자라났던 부패의 토양 자체가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를 깨닫고 있었다. 대한정밀공업과 군 수뇌부의 유착관계. 그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비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기생해 온 암적인 존재,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사단장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사였다. 서진아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카르텔의 뿌리는 국방부 감찰실은 물론 군 검찰과 기무사령부까지 뻗어 있을지 몰랐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을 잡으려다 온 산을 불태우는 격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극비리에 자신만의 팀을 꾸렸다. 강태산 사건을 통해 절대적인 신뢰를 확인한 감찰참모 박수현 대령, 그리고 소령으로 특별 진급한 최지윤이 그 핵심이었다. 여기에 사단 정보처와 헌병대의 젊고 정의감 넘치는 장교 몇몇이 비밀리에 합류했다. 그들의 전쟁은 한밤중 사단장 집무실에 불이 꺼진 뒤에야 시작되었다. 이게 지난 10년간 대한정밀공업이 우리 군에 납품한 주요 장비 목록입니다. 박수현 대령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계약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관련자들의 가족 명의로 된 차명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최지윤 소령이 위성 사진과 지도를 비교하며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정밀공업의 군납 장비들은 유독 최전방 격오지 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K9 자주포 통신 장비처럼 실제 전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들이죠.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을 대한민국 전역에 심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끔찍했다.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 자체를 담보로 한 거대한 이적 행위에 가까웠다. 서진아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배후의 존재를 직감했다. 강태산 같은 중간 관리자가 아닌 이 거대한 악의 피라미드 정점에 앉아 있는 인물. 그녀의 의심은 곧 군내 최대 파벌의 수장이자 합동참모본부의 실세로 불리는 이철이 대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직한 군인의 표본처럼 행동했지만 대한정밀공업의 가장 든든한 뒷배라는 것은 군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진아가 움직임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시작되었다. 저항은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고 합법적인 형태로 다가왔다. 갑자기 백호사단에 배정되었던 차세대 통신 장비 도입 예산이 전력 증강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여군 전투력 강화 프로그램은 성인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에 제동이 걸렸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집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오랜 스승이자 군내에서 존경받는 원로인 예비역 장군이었다. 서 장군 잘 지내는가? 네, 장군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자네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말이야.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네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는 겐가? 노 장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야.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군의 심장부일세. 잘못 건드리면 자네 혼자 다치는 게 아니라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강태산에서 멈추게. 그 정도만 해도 자네는 충분히 할 일을 한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자네가 부러질 걸세. 그것은 조언이자 경고였다. 서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강태산의 얼굴, 불량 통신 장비 칩셋,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눈물 흘리던 박정우 소령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장군님 조언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러질지언정 휘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훈련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뒷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노 장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보수적인 군사 전문지에는 지나친 개혁 드라이브, 백호사단 전투력 약화 우려와 같은 익명의 비판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서진아가 여성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비꼬며 그녀의 리더십이 감성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악의적인 소문도 퍼져나갔다. 그들은 서진아가 제풀에 지쳐 물러나거나 여론에 밀려 경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진아라는 강철을 얕보고 있었다. 강철은 외부의 압력에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과 강한 망치질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었다. 그녀는 음해와 방해 공작에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전공법을 택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실이 아니라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직접 백호사단의 모든 군수 및 보급 체계에 대한 자발적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군 지휘관이 스스로 자신의 조직을 감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소식에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철의 대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진아의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방해했던 명분이 투명성 부족과 효율성 저하였는데
그녀가 아예 국가기관을 끌어들여 조직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나서니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막는 것은 곧 우리는 비리가 있으니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자백하는 꼴이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진아는 적의 창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방패를 만든 셈이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권력과 자본으로 무장한 부패 카르텔이 교묘한 압박을 가해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과 정의라는 칼한 자루를 든 외로운 사단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맞서고 있었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이 고독한 싸움에서 서진아는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감사원 감사라는 역공에 당황한 부패 카르텔은 서진아를 제거하기 위한 더욱 악랄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합참의 이철희 대장이 있었다. 그는 서진아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합법적으로 그러나 영원히 무대에서 퇴장시킬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합참으로부터 백호사단의 1급 기밀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작전명 새벽의 여우. 북한군 최전방 부대의 이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DMZ 내적 지피 감시 초소에 침투하여 핵심 정보를 탈취하라는 내용이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극도로 위험하고 민감한 작전이었다. 합참은 이 작전의 지휘를 이례적으로 사단장인 서진아에게 직접 맡겼다. 작전 브리핑을 받는 서진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 합참 정보본부 직속 해외정보팀입니다. 신뢰도는 최상급으로 판단됩니다. 합참에서 파견된 작전 장교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서진아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그 보고서 너머에 숨겨진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정보는 지나치게 완벽했고 작전 목표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덫일 수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위험한 작전을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지휘관인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모한 작전을 강행하여 남북 관계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간 독단적인 여장군이라는 오명을 쓰고 군복을 벗게 될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합참의 공식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다. 그날 밤 서진아는 비밀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이것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판을 새로 짜야 한다. 그녀는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는 합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표면 작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그림자 작전이었다. 최소령. 서진아가 최지윤을 불렀다. 자네에게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겨야겠다. 사단 최정예 특임대 5명을 이끌고 공식 침투조보다 12시간 먼저 목표 지점으로 잠입한다. 자네의 임무는 정보 탈취가 아니다. 이 작전 자체가 진실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만약 함정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임무였다. 최지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녀와 서진아 사이에는 이미 지휘관과 부하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며칠 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DMZ 남방한계선. 최지윤 소령과 4명의 대원들은 소리 없이 철책을 통과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비무장지대, 발밑에는 수십만 발의 지뢰가 잠들어 있고 머리 위로는 남과 북의 감시초소가 서슬 퍼런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한 줄기 그림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같은 시각 서진아는 백호사단 지휘통 제실 CP에서 표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합참과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그녀의 모든 지휘 과정은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이철의 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목표 지피는 이미 수개월 전 폐쇄된 곳이었고 그곳에는 북한군 대신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진아의 부대원들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 머리 위로 정체불명의 포탄이 떨어질 예정이었다. 물론 그 포탄은 북한군의 기습 도발로 위장될 것이었다. 살아남는 자가 없어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어둠 속을 헤치던 최지훈의 팀은 마침내 목표 지피에 근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최첨단 감시 장비 어디에도 인간의 생체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예상했던 삼엄한 경계 태세는커녕 죽음과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뭔가 이상합니다. 부팀장이 속삭였다. 너무 조용합니다. 최지우는 수신호를 보냈다. 접근 확인. 그녀는 대원 2명과 함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피 내부로 잠입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통신 장비와 낡은 침상들. 버려진 지 오래된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소령님, 이쪽입니다. 한 대원이 지피 뒤편의 작은 창고를 가리켰다. 창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최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창고 안에는 최첨단 원격 조종 장비와 함께 낯선 군복을 입은 괴한 2명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대한민국 육군에서만 사용하는 최신형 원격 조종 박격포 한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박격포의 포구는 정확히 내일 새벽 서진아의 표면 작전팀이 도착할 예상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된 함정이었다. 누군가 서진아의 부대를 이곳으로 유인한 뒤 이 박격포를 원격으로 발사해 몰살시키고 그 죄를 북한군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괴한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고용된 용병들이었지만 계획이 새어나갈 것을 우려한 윗선에 의해 제거된 것으로 보였다. 이럴 수가. 최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을 넘어 아군을 고의로 살해하려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그녀는 급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용병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지품, 원격 조종 장비의 로그 기록, 그리고 박격포에 남겨진 지문까지. 모든 증거는 이 끔찍한 음모의 배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움직이지 마.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했다. 함정을 꾸민 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보낸 또 다른 제거조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최지훈 팀의 잠입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덫 속의 덫이었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1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의 복면을 쓰고 있었다. 최정예 용병이거나 혹은 군 내부의 비밀 사조직일 가능성이 높았다. 최지훈과 대원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소령님 어떡합니까? 부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조용히 허리춤에 수류탄 안전핀을 더듬고 있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서진아 사단장의 표면 작전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의 구덩이로 걸어 들어갈 것이고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터였다. 최지훈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지작거렸다. 방금 전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것만 사단장님께 전달할 수 있다면
작전 계획 불사조를 개시한다. 최지훈이 결심한 듯 나지막이 명령했다. 불사조는 팀이 전멸 위기에 처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최후의 비상계획이었다. 셋을 세면 내가 동쪽으로 뛴다. 너희는 서쪽으로 흩어져서 교란 사격을 실시하고 약속된 2차 탈출 지점에서 합류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이건 명령이다. 소령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최지훈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진 자신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미끼가 되어 적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야 했다. 하나, 둘. 최지훈이 마지막 숫자를 외치려는 순간 그녀의 귀에 꽂힌 통신 장비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소령, 들리나? 당장 상황을 보고하라. 지휘 통제실의 서진아는 표면 작전팀을 예정된 침투 경로로 이동시키면서도 한시도 최지훈 팀과의 교신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약속된 정기 교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최악의 상황을 직감한 것이다. 최지훈은 복면을 쓴 괴한들을 노려보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사단장님 함정입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습니다. 아군을 향한 아군의 포문이. 지원 병력을 보내겠다. 현재 위치를 전송하라. 불가능합니다. 적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표면 작전팀의 진입까지 앞으로 30분 지금 당장 작전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때 최지훈의 통신을 눈치챈 괴한들의 리더가 소리쳤다. 전염부터 처리해. 셋. 최지훈은 고함을 지르며 몸을 날렸다. 동시에 그녀의 대원들이 일제히 괴한들을 향해 불을 뿜었다. 칠흑 같던 DMZ의 정적을 깨고 섬광과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통신기를 통해 들려오는 총성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서진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 당장 표면 작전을 중지시키고 싶었지만 합참의 이철의 대장이 눈을 번뜩이며 통신망을 통해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작전을 중단시키는 순간 그녀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서 장군, 현 시간부로 작전 통제권을 합참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한다. 현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군. 이철의 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서진아에게 떠넘기기 위한 수순이었다. 서진아는 이를 악물었다. 작전 통제권은 현장 지휘관에게 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최지훈이 결정적인 증거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녀는 끝까지 믿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총격전 속에서 최지훈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폐를 찢는 고통과 귓가를 스치는 총알의 파공음. 그녀의 팔과 다리에 이미 몇 군데 부상을 입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데이터 저장 장치를 손에 꽉 쥔 채 소형 비상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이 장비는 단 한 번 짧은 데이터를 위성으로 전송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제발 제발. 그녀가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끔찍한 충격과 함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괴한이 쏜 총알이 정확히 그녀의 등을 관통한 것이다. 피를 쏟아내며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눈앞이 흐려졌다. 멀리서 대원들의 절규와 괴한들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손가락은 사력을 다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힘겹게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눌렀다. 삐으 하는 짧은 신호음과 함께 그녀의 손에서 통신 장치가 떨어져 나갔다. 그 같은 시각
백호사단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작은 창 하나가 깜빡였다. 비상 데이터 수신 완료. 서진아의 눈이 번쩍였다. 지금 즉시 데이터 분석해. 데이터가 스크린에 펼쳐지는 순간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텅 빈 지피 내부 사진, 제거된 용병들의 모습, 아군을 향하고 있는 원격 조종 박격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자들의 신원이 담긴 로그 기록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서진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이철의 대장이 듣고 있는 합참 통신망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현 시간부로 작전명 새벽의 여우를 전면 중지한다. 표면 작전팀은 즉시 현재 위치에서 이탈, 안전지대로 복귀하라. 헌병대와 정보처는 지금 즉시 합참 작전 장교를 반역죄 혐의로 체포하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 직속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다. 반복한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반란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함정을 팠던 이철이 대장과 부패 카르텔이었다. 서진아는 최지윤이 목숨과 맞바꾼 진실의 칼을 들고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돌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아 사단장의 마지막 보고는 지휘 통제실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뇌관이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아닌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반란이다. 그 선언과 함께 합참과의 공식 통신망은 일시적으로 두절되었다. 그녀가 직접 가동시킨 비상직통 라인을 통해 최지윤 소령이 목숨을 걸고 보낸 모든 증거 데이터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합참에서 파견된 작전 장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서진아를 바라보았다. 사단장님, 지금 무슨... 자네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 서진아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작전 장교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헌병대는 저자를 당장 체포해. 이 반역 행위의 연결고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참 벙커. 이철의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이마를 짚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서진아가 단순히 작전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었다. 군 내부의 보고 라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원수에게 직접 보고를 올린 것이다. 이는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에서 지휘관에게 허락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명백한 반란으로 규정하고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정면 돌파를 감행한 것이다. 그가 설치한 덫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겨누는 단두대가 되어 돌아왔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은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합동수사팀이 합참 벙커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현역 대장에 대한 긴급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진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최지윤 소령과 대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사단 의무대 헬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고 수색 구조팀은 내 직접 지휘하에 구조작전을 개시한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거학의 척결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고 죽음의 땅으로 뛰어든 부하들의 생명이었다. 그녀는 직접 방탄조끼를 챙겨 입고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어둠이 옅어지기 시작하는 DMZ의 새벽을 향해 그녀는 직접 헬기에 몸을 실었다. 구조팀이 총성이 멎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처절한 전투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쓰러진 괴한들의 시신 사이로 백호사단 특임대원들 역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지윤 소령이 희미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최소령.
정신 차려, 최소령. 서진아는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부축하며 절규했다. 최지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사단장의 얼굴을 확인한 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서진아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대장이 주도한 군 내부 반란 시도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수 비리 카르텔의 실체. 서진아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과 감사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국가 국방비리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군의 심장부를 향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메스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철의 대장을 필두로 한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 및 관료, 그리고 대한정밀공업의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빼돌린 국방 예산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그 대가로 우리 군은 값싸고 성능 떨어지는 불량 장비를 납품받아왔다. 장병들의 목숨값이 누군가의 호화로운 생활과 검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여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서진아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핵심 증인으로 활약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고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소신 있는 발언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녀는 일약 국가적인 영웅,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철의 여인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몇 달 후 군 병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최지우는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병실에 서진아가 사복 차림으로 찾아왔다. 몸은 좀 어떤가? 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다시 뛸 수 있을 겁니다. 최지윤이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의 무게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후회하지 않나? 서진아가 조용히 물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최지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사단장님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서진아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훌륭한 동지들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이철의 전 대장은 내란죄와 이적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부패 카르텔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강태산 전 중령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서진아에게 도착했다. 그는 TV를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사단장님께, 저는 이곳에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괴물이 되었지만 사단장님께서는 이름 모를 수많은 부하들을 위해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군인의 명예인지 이제야 희미하게나마 알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카르텔의 마지막 잔당들과 그들의 숨겨진 비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편지에 담습니다. 부디 이 나라와 군을 바로 세우는데 작은 속죄의 조각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편지에는 그가 그동안 함구해왔던 비리 카르텔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한 인간의 처절한 참회는 부패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대한민국 군은 아프고 더딘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의 시간을 거치고 있었다.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자
최신형 장비와 물자들이 제대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진아는 세 개의 별을 단 중장이 되어 국방부의 핵심 요직인 국방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녀는 헬기를 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철원의 백호사단을 찾았다. 사단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했다. 연병장에서는 남군과 여군 대원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축구를 하고 있었고 생활관에서는 선임과 후임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서진아는 예전처럼 사단 복지회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때 여군들이 구석으로 내몰렸던 그곳은 이제 계급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장병들이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즐기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배식줄의 맨 뒤에 섰다. 그녀의 등장에 잠시 주변이 술렁였지만 이내 모두들 익숙하다는 듯이 다시 자신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사단장이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는 것은 백호사단에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식판을 들고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을 때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말끔하게 전투복을 차려입은 이제는 중령 계급장을 단 최지윤이었다. 그녀는 독수리 대대의 새로운 대대장이 되어 있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최지윤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디 우리 최 대대장 부대 운영 잘하고 있나 감찰 나왔지. 서진아도 웃으며 답했다. 두 사람은 마치 평범한 자매처럼 평범한 전우처럼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때 갓 임관한 신임 소위 몇 명이 긴장한 얼굴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저 위원장님, 함께 식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걸 뭘 물어봐. 여기선 나도 그냥 밥 먹는 군인일 뿐인데. 자, 다들 이리 와서 앉아. 서진아의 말에 소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순식간에 테이블은 젊은 장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존경과 선망이 가득한 눈으로 서진아와 최지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진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득 몇 년 전 차가운 식당 바닥에 처참하게 짓밟혔던 밥알들이 떠올랐다.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된 기나긴 싸움. 그 싸움의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모두와 함께 식판을 마주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군인의 진정한 명예는 빛나는 훈장이나 높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처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화합하는 진심의 무게 속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 아래 백호사단의 심장은,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건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철의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설적인 지휘관 서진아가 있었다. 그녀가 다시 세운 군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의 장을 넘기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